오늘의 이야기는 전라도 외딴 섬에서 탈출한 한 소년이 육지에서 경찰로 성장해 다시 섬으로 돌아와 자신을 학대한 원수들과 섬 전체에 썩은 진실을 무너뜨린 사이다 복수극입니다.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섬의 지주 부부 밑에서 노예처럼 자라던 소년. 굶주림과 폭력 속의 글조차 배우지 못한 채 매일 바닷바람에 시달리던 그 아이는 어느 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경찰이 되어 다시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건 단순한 원수들이 아니라 부모님의 죽음을 둘러싼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1987년 2월 전라남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섬 화도리는 겨울 찬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이 조그만 섬에는 120여 가구가 모여 살았고 그 중에서도 오만식과 조순의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 섬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큰어른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공포와 굴복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15세 소년 강도인은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소 6마리의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순애가 정해놓은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또다시 몽둥이가 날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의 몸은 온통 멍자국 투성이었고 특히 등과 다리 부분은 새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벌써 5분이나 늦었잖아. 조순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외양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덩치가 제법 컸고 늘 손에 굵직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누가 내 어머니야? 감히 내가. 조순애의 막대기가 도윤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아픈 신음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도윤은 꾹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심하게 맞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이 집에 온 지는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오만식 부부가 그를 거두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둬준다는 말과는 달리 실상은 무급 노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먹는 것은 찬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으며 잠자리는 외양간 옆 창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학교는 다녔지만 실제로는 출석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만식이 면사무소 직원인 박재규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도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 처리가 되었고 성적 역시 적당히 조작되어 국민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윤은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너처럼 멍청한 놈은 글 배워봤자 소용없어. 시키는 일이나 해. 조순애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 서너 명을 더 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오만식 부부가 선심으로 거둬준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도윤이 외양간 청소를 마치고 돼지우리로 향할 때 같은 처지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도윤보다 1살 어렸지만 이미 얼굴에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 어젯밤에도 순철이가 맞았어. 아저씨가 술 먹고 와서.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철이는 가장 어린 11살 아이였는데 오만식이 술에 취하면 자주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자신들조차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부엌 한 구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조순애가 던져준 것은
어제 저녁 남은 밥과 김치뿐이었습니다. 밥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김치는 너무 쉬어서 먹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배고파. 막내 순철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조순애가 부엌에서 나와 아이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배고프다고? 우리가 먹여주는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부모가 죽었을 때 굶어 뒤질 뻔한 걸 우리가 걷어준 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고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순애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협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못 살겠다고? 그럼 나가봐. 이 섬에서 너희를 받아줄 곳이 어디 있나? 바다에 빠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해봐. 실제로 섬에서는 오만식 부부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부터 면사무소 직원, 심지어 가끔 섬에 오는 경찰관까지도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만식이 소유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의 배를 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생필품을 사야 하는 모든 주민들이 결국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바닷가에서 김양식장 일을 해야 했습니다. 2월의 바닷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지만 아이들은 맨손으로 긴발을 정리하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은 금방 감각을 잃었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거적대기 한 장이 그의 유일한 이불이었고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어.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이런 생활을 견뎌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몸은 날로 야위어갔고 매일 반복되는 폭력과 굶주림에 정신마저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오만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여객선 오는 날이니까 부두 정리 좀 해놔라. 여객선.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육지에서 오는 여객선이 유일한 외부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러 육지에 나가거나 친척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도윤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저 배를 타고 나갈 수만 있다면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배삭을 낼 돈도 없었고 오만식 부부가 허락할 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무모한 방법이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탈출에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성공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바다에서 죽는다 해도 이 억압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를 나섰습니다. 내일이면 여객선이 올 것이고 그때가 그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1987년 2월 15일 새벽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여객선이 오는 날이었고 그에게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탈출의 기회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야, 오늘 부두 청소 제대로 해놔. 손님들 내릴 때 지저분하면 우리 섬 체면이 깎인다고. 조순애가 아침부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깨끗하게 치워놓겠습니다.
부두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도윤은 빗자루와 쓰레기통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빨리 일을 끝내려고 서둘렀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두 주변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고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화돌이 부두는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진 작은 선착장이었습니다. 여객선이 정박하는 쪽은 깊었지만 반대편은 수심이 얕아 작은 고깃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부두 끝쪽에서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은 차가워 보였고 파도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려야 해. 도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여객선이 출발하기 직전에 부두 반대편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배 옆에 붙은 다음 몰래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무모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여객선 해양호가 천천히 부두에 접근했습니다. 140톤 규모의 작은 배였지만 도윤에게는 거대해 보였습니다. 선착장에는 육지로 나가려는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부두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배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선체 옆쪽에 비상용 사다리가 보였고 배 뒤쪽에는 구명 보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사다리를 탈 수 있다면 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청소나 해. 멀리서 오만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여객선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섬에서 가장 큰 어른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청소를 마치고 부두 한 구석에 숨었습니다. 여객선은 보통 1시간 정도 정박한 후 다시 출발했습니다. 화물을 내리고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윤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오만식과 조순애는 여전히 부두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면 즉시 수색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드디어 여객선이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백고동을 울렸고 승무원들이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이야. 도윤은 부두 반대편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 시야에서 벗어난 곳이었고 바다로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 갔지? 조순애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바다를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2월의 바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여 헤엄쳤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바다에서 일한 덕분에 수영 실력은 제법 늘어 있었습니다. 여객선은 이미 부두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에 몸의 감각이 점점 둔해졌지만 계속 팔을 젖었습니다. 어디 갔어? 부두에서 조순애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는 부두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도윤도 배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윤은 여객선의 선체에 손을 댔습니다. 금속으로 된 차가운 벽이었지만 그에게는 희망의 벽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사다리를 찾아 헤매던 중 배 중간쯤에서 비상용 사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물에 젖은 손으로 사다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발판에 발을 올려놓았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배 위에 올라온 도윤은 즉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구명 보트 아래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바닷물로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지만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 자식 어디 갔어? 바다에 빠진 건 아니겠지? 부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객선은 이미 화도리에서 상당히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구명 보트 밑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옷이 모두 젖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선실 안에 있었고 갑판에는 승무원 1명만 있었습니다. 화도리는 이미 작은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섬에서 처음으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오후 3시경 여객선은 목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항구는 화도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큰 배들이 늘어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어서 너무 눈에 띄었고 밤이 되면 잘 곳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돈도 한 푼 없었습니다. 도윤은 항구에서 멀어져 시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자꾸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목포 시내에 도착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자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도윤은 한 건물의 처마 밑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바람이 계속 불어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섬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배가 너무 고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리를 헤매다가 한 마을 회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회관 뒤편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피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아이고, 이 추운데 뭐 하는 거야? 들어와. 예상과 달리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도윤을 회관 안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밥과 국을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섬에서 왔어요. 혼자? 부모님은? 없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에게 마을을 벗어나 내륙으로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금방 들킬 거야. 더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해. 도윤은 할머니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며칠 동안 걸어서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간중간 마을회관이나 교회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으며 버텼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광주 외곽의 한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15세였지만 덩치가 제법 있어서 나이를 속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받은 일당은 3,000원이었습니다. 섬에서는 돈이라는 것을 만져본 적도 없었던 도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작은 여관에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불을 덮고 따뜻한 바닥에서 자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1987년부터 1995년까지 도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광주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건설 일용직 생활은
그에게 인생 최초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길이 섬에서의 강제 노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았고 무엇보다 누구도 그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간을 전전했지만 1988년 봄이 되자 도윤은 작은 단칸 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방이었지만 그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온돌 바닥에서 혼자 이불을 덮고 잠드는 밤이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내 방이구나. 도윤은 빈 방 안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구라고는 작은 밥상 하나뿐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섬에서는 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창고 바닥에서 떨며 잠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도윤의 성실함은 금세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술을 마시고 늦게 나와도 도윤은 항상 정시에 나왔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섬에서의 고된 노동에 비하면 건설 일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성실하다. 이런 친구가 있어야 현장이 돌아가지. 현장 반장인 김 씨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덕분에 도윤은 다른 일꾼들보다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1989년에는 월 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가끔 라면을 사 먹는 것이 최고의 사치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모두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제대로 된 집을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 여름 도윤은 옆집에 사는 김선영을 만났습니다. 26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선영은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점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전라도 작은 섬에서 왔어요. 그럼 부모님이 거기 계시겠네요? 아니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이 혼자 사는 것을 안쓰럽게 여겨 가끔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도윤에게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진짜 친절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선영은 도윤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도윤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선영이 죽을 끓여 가져다 주었는데 우연히 도윤이 신문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윤 씨, 혹시 글을... 죄송해요. 저 글을 못 읽어요. 도윤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습니다. 23살이 되도록 한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공부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날부터 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선영이 와서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했지만 도윤의 학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갈증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도윤이 처음으로 제대로 읽은 단어였습니다. 선영이 써준 글자를 보며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뛰었습니다. 1991년 봄, 도윤과 선영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치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도윤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받아준 선영이 고마웠고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 씨,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신혼생활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선영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공부했습니다. 선영은 도윤에게 국어와 수학을 가르쳐 주었고 도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배운 것을 흡수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빨리 배우는 사람은 처음 봐요. 선영의 칭찬에 도윤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92년에는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1993년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통과했습니다. 2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셈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도윤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1994년 어느 날 도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40대 남자가 10살 정도의 아이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구걸통을 들고 있었고 남자는 아이가 돈을 적게 벌어왔다며 폭행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이게 뭐야?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섬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조순애가 자신을 때리던 모습, 오만식이 술에 취해 아이들을 학대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도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너,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아이를 때리는 게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놈이 내 조카거든. 네가 뭔데 참견이야.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체력으로 남자를 제압했고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남자는 거지왕초였고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국어를 시키며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나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요? 네. 나쁜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고요. 선영은 도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이라면 훌륭한 경찰이 될 거예요. 1995년부터 도윤은 경찰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선영이 시험 과목을 정리해주고 문제집을 사다 주었습니다. 도윤은 하루에 4~5시간씩 잠을 자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체력 시험은 문제 없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육체 노동으로 단련된 몸은 어떤 체력 검사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필기 시험이었지만 도윤의 놀라운 집중력과 기억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1996년 3월 드디어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를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섬에서 글도 모르던 아이가 경찰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선영이 기뻐하며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시절 조순애가 너 같은 놈은 평생 우리 밑에서 일이나 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말이 거짓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첫 출근 날 도윤은 경찰 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29살의 강도윤은 더 이상 섬에서 학대받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들을 잡는 경찰관이었습니다. 2002년 가을 도윤은 이미 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의 핵심 수사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5세가 된 그는 지난 6년 동안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하며 경찰 내부에서 인정받는 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폭력배 사건과 마약 사건에서 보여준 뛰어난 수사력으로 검찰에서도 러브콜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강 형사, 이번 달 검거율 또 1위네. 정말 대단해.
동료 형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지만 도윤의 실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체력과 끈기, 그리고 늦게 시작한 공부에 대한 갈증이 수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범인을 추적할 때의 집념과 체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해결한 조직폭력배 사건의 마무리 작업이었습니다. 폭력 조직 간부들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을 적발해 일당을 모두 검거한 사건이었는데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윤아,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주지검의 이준호 검사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준호는 도윤과 몇 차례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친분을 쌓은 사이였습니다. 법조인 특유의 신중함과 정의감을 겸비한 인물로 도윤이 믿고 의지하는 몇 안 되는 동료 중 하나였습니다. 검사님, 무슨 일이세요? 커피 한잔 할까? 이야기할 게 있어서. 두 사람은 경찰서 근처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흥미로운 첩보가 들어왔어.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약 관련인데 꽤 큰 유통망인 것 같아. 그런데 유통 경로가 좀 특이해. 어떻게요? 전라남도 쪽 작은 섬을 거쳐서 들어온다는 거야. 보통 부산이나 인천 같은 큰 항구로 들어오는데 외딴 섬을 이용한다는 게 신기하더라고.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섬이라는 말에 화돌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화돌이라는 곳이야. 들어본 적 있어?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돌이. 15년 전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그 섬이었습니다. 그동안 고향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때문에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정말 마약 유통 경로인가요? 정확한 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첩보의 신뢰도는 꽤 높아. 그래서 말인데 같이 수사하지 않을래? 너처럼 끈질긴 형사가 필요해. 도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화돌이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와 마주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만식과 조순애를 다시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없는 소년이 아니라 경찰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럼 내일부터 자료 검토하고 다음 주에 현지로 가자. 그날 밤 도윤은 선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도윤은 아직 아내에게 섬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당신 고향으로 수사를 간다고요? 네. 마약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힘들지 않을까요?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잖아요. 선영은 도윤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고향이 아픈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5년 만에 화돌이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오만식과 조순애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과 준호는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 마약이 화돌이를 경유해 육지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섬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을 쉽게 통제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망도 느슨하다는 점이 범죄자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정보원에 따르면 섬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대. 준호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돌이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만식일 것이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가 함께 들어가되 나는 다른 용무로 온 것처럼 하고 너는 고향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어. 경계심을 줄이려면 말이야. 알겠습니다. 수사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준호는 어업 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섬에 들어가고 도윤은 고향에 인사차 왔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도윤이 섬 출신이라는 것은 준호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드디어 화돌이로 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목포항에서 여객선을 타는 순간 도윤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15년 전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그 항구에서 이제는 경찰관이 되어 당당히 배표를 사고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만식과 조순애는 자신을 알아볼까? 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까? 여객선이 화돌이에 가까워질수록 도윤의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섬의 모습은 1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부두, 낡은 집들, 그리고 섬 한가운데 우뚝 선 오만식의 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닷바람의 냄새, 갯벌의 냄새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년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러 온 경찰관이었습니다. 자, 그럼 각자 계획대로 움직이자. 준호와 헤어진 도윤은 천천히 마을로 향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직 알아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오만식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고 화려해진 집이었습니다. 대문도 새로 교체되었고 마당도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약 사업이 제법 수익이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조순애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대문이 열리고 60대가 된 조순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도윤이? 네, 강도윤입니다. 그 순간 조순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순애의 얼굴은 순간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망친 노예 새끼가 이제야 기어들어왔구나. 조순애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독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35세가 된 그는 당당히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순애 씨. 조순애 씨라고? 이게 건방지게. 너 교육 다시 받아야겠구나. 조순애는 마당에서 빗자루를 집어들더니 도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막고 있었겠지만 이제 도윤은 달랐습니다. 재빠르게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채고 조순애의 손목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이놈이 감히. 조순애가 소리를 지르자 집안에서 오만식이 나왔습니다.
70대가 된 그는 예전보다 더 살이 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목걸이와 금반지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누구야 이놈이? 여보, 도윤이래요. 15년 전에 도망친 그놈. 오만식의 얼굴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아, 맞네. 그때 그 찌질이. 근데 옷은 꽤 잘 입고 왔네. 어디서 훔쳐온 거야? 훔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도윤은 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경찰? 설마 이게 진짜? 조순애가 신분증을 빼앗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 소속 강도윤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조순애는 곧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이면 뭐 어쩐다고? 여긴 우리 동네야. 경찰이고 뭐고 상관없어. 오만식도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여기서는 내가 법이거든. 너 같은 놈이 경찰 흉내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그리고 말이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섬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도 말해줄 것 같냐? 조순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정말 도윤이네. 15년 만이구나. 많이 컸네. 그때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나. 사람들의 반응은 도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반가워하거나 환영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시선과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야, 도윤아. 너 여기 왜 왔어? 50대 남자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어릴 때 가끔 보았던 박재규였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인사차 왔습니다. 인사? 15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인사? 그리고 경찰이 됐다면서? 혹시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박재규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만식 부부와 연결되어 있었고 외부인, 특히 경찰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냥 고양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고양? 웃기지 마. 너 여기서 도망친 거잖아. 고양이라고 할 자격도 없어. 60대 여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녀도 기억했습니다. 조순애와 친한 이웃이었던 김순덕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큰어른들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도망쳤으면서 이제 와서 고향이라고? 맞아. 배은망덕한 놈이야.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학대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모를 리 없었는데 오히려 자신을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찰이야? 광주에서 온다고 했지? 뭐하러? 혹시 우리 마을에 수사 나온 거 아니야? 질문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뭔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그때 인파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릴 때 함께 학대받았던 그 민수가 이제는 3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도윤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모릅니다. 민수야, 나야. 도윤이.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세요. 민수의 냉정한 반응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자신을 모른다고 하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습니다. 순철이도 나타났습니다. 가장 어렸던 그 아이가 이제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오만식이 서 있었고 순철은 마치 오만식의 신복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그때 도망친 도윤이에요? 순철이 오만식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맞았던 순철이 이제는 오만식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맞아. 너희들이 어릴 때 같이 있던 놈이야. 저런 배신자를 왜 여기 들여보내요? 당장 쫓아내야죠. 순철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쫓아내자. 여기 올 자격 없어. 경찰이라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함께 고생했던 아이들마저 이제는 오만식 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 진정들 하세요. 오만식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우리가 뭐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옛날 인연인데 그냥 쫓아낼 수는 없지. 그런데 여기는 우리 터전인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방해하면 안 되겠지? 교묘한 협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관대한 척하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윤아, 인사는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 여기서 오래 머물면 서로 불편할 테니까. 조순애도 가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말인데 혹시 여기서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벌일 생각은 안 하겠지? 우리는 법 잘 지키고 사는 선량한 주민들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면 이 섬에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 바다에 빠진다든지 배에서 떨어진다든지. 조순애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웅성거리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바다는 위험해. 특히 밤에는 더 위험하지. 발 헛디디면 바로 물에 빠져.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40여 명의 주민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모든 얼굴에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마저 이제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겠어요. 도윤은 일단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이준호 검사와 합류해서 수사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 그게 현명한 선택이야. 오만식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여기는 우리가 대대로 살아온 터전이야.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는 걸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 특히 경찰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왜 그런지 알아?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거든. 평화롭게.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평화를 깨뜨리려고 한다면. 오만식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을 걸어 나오면서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5년 전 함께 고생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오만식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했구나.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오만식 부부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항하는 것보다는 순응하는 것이 편했고 이제는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부두 근처에서 이준호 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때?
뭔가 알아낸 거 있어? 아니요. 다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해요. 도윤은 자신이 겪은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첩보가 확실하다면 반드시 뭔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전에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 집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가족인 것처럼. 흥미롭네. 혹시 그게 그들의 수법일 수도 있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조직을 확대하는 거 말이야. 준호의 추측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오만식 부부는 단순히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조직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숙소로 돌아가서 계획을 다시 세우자.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야겠어. 두 사람은 섬의 유일한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은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빈 방이 있는 것 같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방이 없어요.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글쎄요. 손님이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마을에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부두 근처 대합실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추운 11월 바람이 몰아쳤지만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참 철저하네.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 같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증거죠. 숨길 게 없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도윤은 담요를 덮고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범죄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만식과 조순애를 정점으로 하고 공무원과 주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피해자들까지도 이제는 그 조직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없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찰관이었고 유능한 검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들의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받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도윤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차가운 대합실 바닥에서 잠을 깨었습니다. 몸이 결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이준호 검사도 이미 일어나 있었고 두 사람은 오늘의 수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혹시 면사무소 기록 같은 건 볼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힘들 것 같아. 어제 본 반응으로는 공무원들도 한통 속인 것 같거든.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공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검사님, 저 혼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곳 지리를 잘 아니까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을까? 어제 반응이 상당히 적대적이었잖아.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오전 9시 도윤은 혼자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만식의 집이 아니라 다른 곳부터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살았던 곳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에 올라가니 전체적인 지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 전보다 집들이 더 늘어났고 특히 오만식의 집은 훨씬 크고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집들은 여전히 낡고 초라했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 있던 곳인가? 도윤은 기억을 더듬어 부모님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지금은 빈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을 뿐 집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규였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라던 그가 도윤을 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어요. 옛날 기억? 여기가 내 집이었나? 네. 부모님이 살던 곳이었어요. 박재규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옛날 일은 그만 생각하고 빨리 떠나는 게 좋겠어. 여기 오래 있으면 좋을 거 없어.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조용한 마을이거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면 주민들이 싫어해. 박재규는 계속 도윤을 견제했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봤자 소득이 없을 것 같아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만식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불법 수사였지만 정당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만식과 조순애가 오후에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을 확인한 도윤은 집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린 시절 수없이 드나들었던 그 집의 구조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뒷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고 쪽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들어가는 그 집은 내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검소했던 실내가 이제는 고급 가구와 장식품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싼 소파, 대형 TV, 금박을 입힌 장식장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확실히 15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유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을 차례로 둘러봤지만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방 옷장 뒤에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금고는 잠겨 있었지만 도윤은 어린 시절 오만식이 자주 사용하던 숫자, 조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눌러봤는데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과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재산 관련 서류였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1980년 작성된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인은 강철수, 강영희 부부였습니다. 도윤의 부모님 이름이었습니다. 매수인은 오만식이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쌌습니다. 당시 시세로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날짜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상하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누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거지? 도윤은 계약서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부모님 서명란을 보니 글씨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감도 정식 인감이 아니라 산문판으로 찍힌 것 같았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살펴봤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과 토지가 모두 헐값에 오만식에게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어선과 어업권까지도 모두 오만식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조된 거야.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재산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서류가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진단서였는데 사망 원인이 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구석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외상 흔적 있음. 추가 검사 필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외상 흔적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익사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누군가가 부모님을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박재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강철수 일가 사건 처리 방안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만식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해를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철수가 어업권 확장을 반대하고 있어 문제가 됨. 이대로 두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임. 적절한 조치 필요. 사고로 위장하여 처리. 박재규가 관련 서류 정리. 경찰 수사는 이장이 적당히 무마. 재산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오만식이 인수. 관련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읽어보니 당시 부모님이 오만식의 불법 어업을 반대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오만식이 어업권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만식이 부모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도윤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탐욕 때문에.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일회용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수사를 위해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촬영했습니다. 플래시 때문에 들킬 위험이 있었지만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만식과 조순애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어두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도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만식과 조순애 그리고 박재규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 부모님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준호 검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증거 사진은 아직 현상해야 했지만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서류들이 있었다고? 네. 부모님 살해 계획서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로 쓰기 어려울 것 같아.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들은 15년 동안 증거를 은밀하게 만들어 왔을 것이고 공식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검사님, 제가 직접 자백을 받아내겠습니다. 뭐라고?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도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만식과 조순애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털어놓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15년 전에 어린 소년이었던 자신을 우습게 봤듯이 지금도 자신을 만만하게 볼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목포에 있는 사진관을 찾아가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다행히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 후 사진들이 나왔는데 서류의 내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도윤은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부모님을 살해한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다시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끝낼 거예요.
도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이준호 검사와 최종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어젯밤 현상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오만식 일당을 압박할 계획이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어려워 불법 침입으로 얻은 증거라서 법정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자백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마약 거래 현장을 잡아야 해. 하지만 둘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야. 도윤은 작은 카세트 녹음기를 셔츠 안쪽에 숨겨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이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조심해. 이들이 단순한 지주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 오전 10시, 도윤은 다시 오만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집 주변에 민수와 순철이를 포함한 젊은 남자들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경비를 서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또 왔네. 민수가 도윤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적대적인 태도였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아버지는 바쁘셔. 그냥 돌아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중요하든 말든 상관없어.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순철이도 다가와서 도윤을 째려봤습니다. 어제부터 이상한 소리하고 다닌다면서 조용히 살던 마을을 왜 시끄럽게 만들어? 상황이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발 물러섰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오만식 씨에게 전해줘. 강도윤이 꼭 만나고 싶다고. 전해줄 것도 없어. 그냥 꺼져. 그때 집안에서 오만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밖에서 시끄럽게 하는 게. 아버지, 놈이 또 왔어요. 잠시 후 오만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 도윤이구나. 어제는 미안했어.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해서 그랬지.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뭔가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뭔데?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오만식이 친근하게 대했지만 도윤은 경계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조순애도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 도윤이구나. 어제는 너무 놀라서 그랬어. 미안해. 아니에요. 도윤은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지? 오만식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왔어요. 사진들을 보자 오만식과 조순애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어디서 구한 거야? 당신들 집 금고에서 찍은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만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부모님을 살해한 증거를 찾으러요. 오만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감히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해? 무단 침입이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진실? 무슨 진실? 부모님 살해 사건 말이에요. 조순애가 비웃었습니다. 살해? 내 부모는 사고로 죽었어. 바다에 빠져서. 그럼 이 서류는 뭐예요? 박재규가 쓴 사건 처리 방안 문서. 오만식이 사진을 빼앗아 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짜 문서로 우리를 모함하려고? 가짜라고요? 그럼 박재규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물어봐라. 누가 무서워서.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위기를 여러 번 넘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약 밀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 말에 오만식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마약? 무슨 마약?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이 섬을 통해. 야, 이 새끼야. 오만식이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감히 우리를 마약상으로 몰아가려고 해? 증거라도 있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수사? 좋아. 수사해봐라. 우리는 깨끗해. 조순애도 거들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이 섬에서는 우리가 법이야. 법이라고요? 그래. 여기 사람들 중에 내 편을 들 사람이 있나 봐봐. 모두 우리 편이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민수와 순철이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오만식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박재규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규야, 이놈이 우리를 마약상이라고 하네. 박재규가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야, 도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고향에 와서 은인들을 모함하고? 은인이라고요? 그래. 내가 고아가 됐을 때 우리가 걷어준 거 잊었어? 걷어준 게 아니라 학대한 거죠. 학대? 먹여주고 재워준 게 학대야? 박재규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봐. 내가 여기 있을 때 기록들이야. 학교도 보내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조작된 기록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공식 기록이 가짜라고? 여기 도장도 있고 서명도 있잖아. 도윤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15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도윤아. 오만식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여기 혼자 온 거지? 아무도 모르고? 그게 왜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찾으러 올까 싶어서.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검사님이 알고 있어요. 검사? 어느 검사? 이준호 검사님이요. 오만식과 박재규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그래. 그분은 어디 계시는데? 그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의 위치를 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모르겠네. 뭐 상관없지만. 오만식이 민수에게 눈짓했습니다. 민수가 대문을 잠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 오만식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감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15년 전에 내 부모도 우리한테 덤볐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그럼 정말 부모님을. 그래, 우리가 죽였어. 어쩔 거야? 조순애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왜 죽였어요? 방해가 됐거든. 우리 사업에. 무슨 사업? 처음에는 협상하려고 했는데 너무 고집을 부리더라고. 어업권 절대 안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수영을 못 하더라고. 도윤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그럼 마약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호기심이 많네. 죽을 놈이. 오만식이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말해줘도 되겠지. 10년 전부터 시작했어. 좋은 거래처를 만났거든. 누구요? 그건 못 말해줘. 영업비밀이야. 박재규가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빨리 처리하자. 그래. 도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오만식이 민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수가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도윤이 대문 쪽으로 뛰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준호 검사님,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을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모두 손들어. 이준호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뭐야? 오만식이 당황했습니다. 15년 전 강철수, 강영희 부부살인 사건 및 마약 밀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오만식, 조순애, 박재규 모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와, 이건 함정이야. 불법 수사라고. 오만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꺼내 이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자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잘했어. 정말 위험했는데.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민수와 순철이도 체포되었습니다. 공범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5년간 절대 권력을 누렸던 오만식 일가의 몰락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이들의 배후와 조직 전체를 뿌리 뽑아야 해. 그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녹음된 자백과 압수한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거대한 범죄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마침내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완료된 지금 그의 마음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15년간 지배했던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지자 오히려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3개월 후 광주지방법원 대법정은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화돌이 살인 및 마약 밀수 사건으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작은 섬에서 15년 동안 벌어진 조직적인 범죄가 마침내 그 전모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 도윤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오만식, 조순애, 박재규를 비롯해 총 12명의 공범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오만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조순애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재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하나씩 선고가 내려질 때마다 도윤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려온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윤은 이준호 검사와 함께 걸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내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해결로 남았을 거야. 검사님도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계속 경찰 일할 거지?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복수를 완료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계속할 것 같은데.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형사님, 15년 만에 부모님의 원수를 갚은 기분이 어떠세요? 복수보다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화돌이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진짜 평화로운 섬이 될 수 있겠죠. 며칠 후 도윤은 마지막으로 화돌이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도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미안했다.
민수가 다가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겁이 났어. 오만식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괜찮아. 이해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우리는. 순철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들도 결국 피해자였다는 것을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도윤은 부모님의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빈터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못다한 인사였습니다. 범인들을 모두 잡았어요. 그리고 진실도 모두 밝혀냈고요. 이제 억울함을 푸셨죠? 바닷바람이 불어와 도윤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그 자리에 있다가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해서 여객선을 기다리는 동안 도윤은 섬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15세에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그 섬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섬의 아이가 아니다.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도 복수심도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여객선이 도착했습니다. 15년 전에는 몰래 숨어서 탔던 배를 이제는 당당히 표를 사서 탔습니다. 배가 섬에서 멀어질수록 도윤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목포항에 도착해서 광주로 향하는 길에 도윤은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일 다 끝났어. 정말요? 고생 많으셨어요. 빨리 집에 와요. 응, 지금 가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끝난 지금 새로운 삶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계속 경찰 일을 할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다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선영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끝났어. 정말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도윤의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마침내 거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없었고 복수에 대한 강박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감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수사 방식도 더욱 냉정하고 공정해졌습니다. 몇 달 후 도윤은 승진하여 경감이 되었습니다. 화돌이 사건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한 경찰관으로 거듭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후배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아동 학대 사건이 들어왔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어떤 사건인데? 고아원에서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출동하자. 그날 도윤은 그 고아원에서 여러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15년 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면서 도윤은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해 연말, 도윤과 선영 부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좋겠어. 그럼 희준이는 어때? 좋아. 강희준. 아이를 안고 있는 도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도윤은 아이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바다를 보며 신기해하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희준아, 저 바다 너머에 아빠가 어릴 때 살던 섬이 있어. 아빠, 그 섬에 가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요? 아빠에게는 이곳이 더 중요하거든. 엄마도 있고, 희준이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도윤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더 소중했습니다. 강도윤은 더 이상 화돌이에서 학대받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의를 실현하는 경찰관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가진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낸 자유로운 인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등을 떠밀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어드렸던 사연 한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